제가 말씀드릴 내용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고요. 고령사회하고 AI 혁명, AI 문제하고 복지 정책까지 같이 볼 것이고, 다음에는 한번 우리나라 그 복지 정책의 방향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장시간 될 것 같은데, 좀 저희 길지만은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령사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AI로 달라지는 현실하고, 그 다음에 복지 혁명. 저는 현재 AI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지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 빈곤, 노인 의료, 그 다음에 노인의 인간다운 삶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보고요. 고령화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인구와 근로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고, 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고령자 보호와 그다음에 청년들, 고령자와 청년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그 기득권 계층이 나타나고 이들 간의 그 갈등이 커짐으로써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관점이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사회 생존 전략으로서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및 IT 및 AI 신기술을 통한 개인들의 노후 안정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령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행복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제 폐지입니다. 이것은 그 노인 노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년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 노동 시장을 정착시키고 정부의 AI 기반 시설과 시설 구축과 선도적 공공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노인들 포함해서 자립자조 자생의 복지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서론적인 얘기고,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고령사회의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기준 기대 연령에 대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기대 연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해인데, 이때 12.1년이었었는데 지금은 무려 19년을 더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한 88세, 90세까지 사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수명 65세 그대로 있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고령 AI가 생활화됨에 따라서 그 생활의 편리성이 좋아지고 건강 수명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마 평균 수명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취업 연령은 한 30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아마 한 50세 자기가 근로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80세, 83세라고 봤을 때 약 한 30년을 노후 기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 노후 문제는 각 개인들이 젊어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령화 시대라는 것은 노인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의 연속,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변화하지만은 고령화 시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이 G세대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1995년도 이후에 인터넷을 스스로 터득하고 현재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IT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간 그러한 세대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는 정체성이나 자유, 선택의 의지, 진정성, 소속감, 협업,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세대를 스스로 커온 세대입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배워온 세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현재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을 흔히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짊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그러한 사회인들이라고 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들에게 출산율 제고를 떨어뜨리는 청년 정책이나 또 한편으로는 고령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 고령 사회는 유지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65세 이상, 아까 20% 이상 될 거라고 봤지만은 향후 한 35년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65세 이상에 대한 그 노인들에 대한 정의도 이제 7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노령화 비율이 12.4%로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령자의 자산 문제인데 노인의 생활 보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은 이들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부동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현금화시키는, 유동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면 병원에 많이 가게 되고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이 표로 볼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의료비입니다. 전체 국민 1인당 의료비고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언제 오냐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고령자들의 의료비가 줄어들었어요. 1인당 의료비가. 그런데 노인 요양보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의료비에 관련된 세대 간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하는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인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노인들의 자기들이 느끼는 건강 상태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물론 선진 의료 시스템이긴 하지만은요, 노인 건강에 스스로 좋다고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중심으로 한 병원 이용률 혹은 병상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왜 노인들이 병원에 갈까 하는 의미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병상 사망자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셨겠지만은 노인들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조사도 받게 되고요. 경찰도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무조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요.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 의료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문제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가장 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 문제입니다.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회안전망,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실업으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혹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들을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지 수요의 증가는 결국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지는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불만족의 심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복지 정책이 거의 다 양적 확대나 혹은 범위 확대에 머무르고 있고, 실질적인 질적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지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자기 개인들이 생각하는 복지 불만족 인구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나 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 부담이 재정으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복지 부담이 바로 채무 증가로 이어져서 현재 GDP 대비 49.1%인데요. 아마 5년 후가 되겠습니다. 5년 후에는 58%로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신용도 문제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도 경제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지관리비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 급속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IMF 이후에 2017년까지 8만 10천 명이 증가했는데, 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증원 문제 혹은 이에 따른 공무원의 관료화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지비 추이는 2020년 이후에 6%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 이내죠. 그리고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0.9%에 머무를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봐서 1.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예산 증가율 혹은 복지 증가율을 보면 경제 성장률의 약 한 3배 혹은 4배까지 되는 과잉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재정 부문에서 의무 지출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 지출 가운데 연금 관련 지출, 그러니까 즉 노인 관련 지출이죠. 연금 관련 지출이 또한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연금 부문에 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연금 부문이라 하면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부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26조 원이 사용이 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 120조 원이 사용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러한 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현금 지출 문제, 정부 부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러한 그 국가 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할 것이고요. 국채 이자율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적재 재정의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상승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도 이 프리머니에 대한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재정 부담률이죠. 그래서 현재 국민 부담률이 26%인데, 이것은 이제 물론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해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아마 앞으로 15에서 30%까지 인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고용보험료도 과거 1%대에 있던 것이 앞으로 2%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AI로 해서 달라지는 현실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발전 단계는 인지 AI,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AI에서 생성형 AI입니다. 즉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I가 비서 형태로 해서 우리들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로봇 혹은 자율자동차들이 나와서 피지컬 AI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우리들의 감정 혹은 우리들의 그 행동까지도 거의 모방하는 그러한 형태의 AI로 이미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러한 그 피지컬 AI는 주변의 환경까지도 파악하고요, 예측하고요, 또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동화와 인지의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AI를 우리가 산업이나 의료, 서비스 이러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복지 부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내년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2천만 원이고요. 구독할 경우에 매달 2만 불이고요. 구독할 경우에는 매달 499불을 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빨래 개기, 선반 정리하기, 공간 정돈, 인간 수준의 손재주, 그리고 이 딱딱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몸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부딪혀도 힘이 안 드는, 아프지 않은 그러한 로봇입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학습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제 로봇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근력 지원도 해주고요, 운동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용변도 요양 로봇이 봐주고, 목욕도 해주고, 일상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또 요양기관에서 담당을 함으로써 이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죠. 이러한 일본의 요양 로봇 정책은 2015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활용한 고령자 돌봄 지원 방안이 2015년에 도입이 됐고요. 2018년부터는 로봇 돌봄 보급 프로젝트가 수행이 돼서 다양한 이름의 로봇들을 요양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I 기반 감성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원격 의료 시스템, 건강 모니터링, 조기 질환 감지, 스마트홈과 IoT 기반 노인 안전 시스템 부분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요양 로봇의 도입에 일본 보험사들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가장 큰 보험 그룹인 솜포 홀딩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70개의 노인주택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제가 왜 AI를 그냥 도입하면 됐지 혁명이라고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은 과거에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도입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1880년도부터 해서 전체 그 100%에 이르기까지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그 제너럴 그 생성형 AI나 본인 피지컬 AI는 곧바로 수직으로 해서 곧 한 5년이나 10년 내 100%의 그 보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의 생산성도 높이는 데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AI 혁명을 소위 5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얼마 전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 등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과 산업의 융합 시대라고 봐왔거든요. 최근까지요. 근데 이제 저는 2020년 이후 2030년 내에 이러한 피지컬 혹은 제너러티브 AI를 통한 5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4차 산업혁명까지는 이게 사실 물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인간이 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세탁기, 밥솥, 청소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모두 생각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세탁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청소하고 자기가 스스로 방범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그 산업혁명과는 천연 차원이 다른 산업혁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산업혁명과 함께 어, 과거의 지역 기반의 그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글로벌 기반의 산업혁명으로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드리는 내용도 멀리서 말씀드리고 있고 동시에 들으시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세계 모든 그 각국의 인류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줄어드는 작업도 많겠죠. 또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A와 결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직종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축구공 하나만 놓고 보면 축구공 하나로 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창출되듯이 또 수많은 경기가 창출되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또 부가가치가 창출되듯이 AI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많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로 통한 실업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지 혁명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의 그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부의 목표는 소위 웰빙, 복지, 증진 뭐 이런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지 증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를 단순히 현재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희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포퓰리즘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인민에 대한 개념과 시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뭐 포퓰리즘에 따른 저희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인식이 무엇이겠느냐. 이들은 사실은 오케이 돈 받으면 좋죠.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보고요. 시민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민간 조직이라고 보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그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방안을 우리는 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시민 사회를 육성함으로써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는 또한 복지의 복지 정책의 목적이 일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략을 평가한다면 사실은 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득권층들의 갑질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명분뿐인 미래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정책, 복지정책, 노인정책, 출산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거의 노력에 혹은 정부의 노력에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행복국가 혹은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의 성과를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세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갤럽이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 만족도는 58입니다. 10위권에 못 들고요. 물론 일본도 55위에 있지만은 심각한 수준이고요. 국민 행복도를 국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X축은 국민소득이고요. 상위 측은 이제 행복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GDP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의 행복도 수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요. 니카라구아 이런 나라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국민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니까 행복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 차별이 없습니다. 자살률이 낮고요.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대요. 그런데 행복도가 낮은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친구가 없고 혼자 일하는 나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플러리싱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들 되고 있는데 플러리싱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웰빙이라는 것은 결국 돈으로 따져서 측정을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웰빙은요. 근데 플러리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전체 생활을 분석을 해서 인덱스로 나눈 것인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은 어, 어렸을 때의 그 플러리싱, 그러니까 풍족도라고 그럴까요? 예. 플러리싱 수준이 높다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40대의 최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과연 노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정말 불행한 분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만족도, 라이프 세티스팩션을 이제
우리가 각 그 섹터별로 봤는데요. 가장 큰 것이 자기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수준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얼만큼 우리 생활에서 그 안전성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 필링이 우리의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가 크고요. 한편으로 이 잡마켓에 대한 생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복지 개념은 뭐냐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그 최근에 분석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세대 간 모빌리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아빠한테 부자 아들이 나오고요. 가난한 아빠한테 가난하게 사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그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기회가 없는 나라다. 학벌, 소득, 지역, 뭐 이러한 뭐라 그럴까, 그 차별들, 또 거기에 관련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43년도에 매슬로우의 국민 욕구를 이제 끌어들였는데요. 5가지 욕구가 있죠. 생리적 욕구, 우리 신체적 혹은 뭐 물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에 대한 욕구, 존중, 자기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과잉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사회안정 욕구도 지속 가능성이 불완전한 것이 뭐 사실이고요. 사회적 연대도 기득권이나 혹은 뭐 차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중 욕구는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항상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억제받고 불공정한 선택권을 강요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구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웰빙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웰빙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앞서 1, 2단계라고 보고요. 이것이 웰빙의 순위라고 보면은 요 위에 부분은 일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저리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계속 만족시켜주길 원하는데 정부는 계속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가 증가하면, 웰빙이 증가하면 일빙이 감소할까? 거꾸로죠. 웰빙이 증가하면 일빙이 더 늘어납니다. 더 많은 자살률, 더 많은 고독사, 더 많은 불공평성을 국민들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제도는 웰빙뿐 아니라 일빙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들에 대한 문제도 복지 정책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산 만능의 복지 정책을 전환해서 AI를 통한 예산 효율적 집행과 인건비 절약,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피지컬 AI를 통한 로봇이나 혹은 뭐 다양한 뭐 기구들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의 공급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안정 욕구에 대한 갈망 문제는 이러한 생성형 아이라든지 감성 로봇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한다든지 AI를 활용한 사회적 규범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안정이나 AI의 확산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상위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 수단을 이제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확산을 통해서 데이터 및 예측력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밀하게 그 정책을 통제하는 Theory of Constraint의 개념들, 소위 제약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개념의 복지의 목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웰빙이 아니라 플로리싱 소사이어티, 풍요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풍요한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라이프가 좋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회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정의는 랜더 윌드라는 교수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빙과 일빙에 대한 문제인데요. 편안하게 불행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웰빙을 극대화하면서 일빙을 최소화시키는, 불행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퍼퓰리즘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국민들에 대한 복지 프레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정부는 혹은 복지 공무원들은 우리 모든 국민은 다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모두 다 빈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양극화의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는 다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파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국민들은 뭐 이러한 그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의 민간인으로서 또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러한 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깨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복지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이제 일빙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립, 자조, 자생 혹은 정책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고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혹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 환경의 변화는 저희가 그 한선재단이 그동안에 많이 연구한 바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복지 3.0까지 얘기를 했고요. 복지 4.0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지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수요를 이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고, 복지 상품의 기술 집약화를 로봇이나 혹은 컴퓨터, ITC 산업을 통해서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복지 기술을 세계에 진출하는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 주도의 복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를 이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약 이론을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알프레도라는 이분은 이제 그 비즈니스하고 여러 가지 그 산업계의 경험을 거친 분인데요. 이 Theory of Constraint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 제약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제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우리가 정책에도 도입을 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이익 증대는 정책 비용의 최소화, 신속한 개선은 서비스의 신속한 개선 및 적응, 당사된 용령을 경영하게 해서요. 국민들에 대한 혜택 확대, 또 리드타임 단축은 신속한 대응,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정책 부작용의 최소화로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약 이론은 1984년도에 골드라시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더 골이라는 책으로 낸 내용을 후세 학자들이 이를테면은 골드라스를 따르는 경영계 혹은 학계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 정책들이 실패했느냐 혹은 만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층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계속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죠. 저출산을 유발하는데 저출산 정책은 성과가 없습니다. 결혼 페널티가 있고 출산 페널티가 있고 육아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차별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러한 차별은 그대로 놔두고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돈만 주면 저출산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 유발하는 청년 정책인데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청년 실업을 줄일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을 양산을 하는 노동정책인데 노동정책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줄이는 건데 비정규직법이라든지 혹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법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은 그 회사에서 일찍 퇴출돼가지고 자영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저는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연금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정년연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년연장을 늘리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일찍 50도 되기 전에 근로자들을 더 일찍 퇴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정책의 형태고 그래서 이러한 필요 조건, 이 전제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지 정책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만족도도 개선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만든 그 골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에이징 소사이티가 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세대 간 성평성이 세대 간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직업이 안정이 돼야 풍요로운 고령사회가 되겠죠. 연금이 축적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소셜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이러한 그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그 코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물적, 인적 능력에 있어서는 그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 조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그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치밀한 연구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비로소 플로리싱 에이징 소사이티가 될 거다. 풍요로운 고령사회가 될 거라는 이러한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한 세대의 융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년들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연금 운영 못하죠. 만약에 청년들이 혹은 가입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이 될까요? 안 되겠죠.
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도입하는 뭐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뭐 가입을 뭐 위장 가입이라고 그럴까요? 예. 돈도 안 내고 뭐 위조된 서류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지 않겠죠. 뭐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복지혁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매크로한 얘기입니다. 실패한 복지는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팽창과 권위주의 정도의 기회죠. 베네수엘라가 그렇고요. 프랑스가 그렇고요. 아르헨티나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된 하비에르 밀레이가 그 재정을 혁신을 하고 뭐 힘들겠지만 뭐 보수적인 정책을 씀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회주의와 권위주의는 경제의 몰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4.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5.0으로 자본을 축적하되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AI 교육을 통한 기회 보장을 하고 또 AI에 기반한 창업과 산업개혁으로서 개혁이 가능하도록 기득권을 혁파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AI 혁명은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혁명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왜 복지혁명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부연해드리면은 노동시장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복지효과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에 노동시장이 혁신되지 않으면 복지욕구로 복지 지출은 폭발합니다. 노동시장의 실패는 적자가 늘어남으로써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AI 시대의 복지정책의 근본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노동시장은 뭐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는데 기득권을 철폐하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누구든지 타 분야와 경쟁을 할 수 있고 해외 자격증도 교차 인정할 수 있고 인허가 자격도 확대하고 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묵시적 기득권으로서 학력, 인맥, 지방색을 타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AI형 근로자를 양성해야 되고 당연히 노동시장의 개방, 과감한 개방, 그러니까 교사의 개방 문제입니다. 교사의 개방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의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AI가 전례하는 생산성을 이끌고 구성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부의 극적인 확대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대규모 실업이라든지 사회적 불안정과 재앙에 이르는 이러한 그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의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새로운 기회로서 교육, 의료,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효율성과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디자인, 수혜자 불만 해결, 서비스 제공, 복지 수요 예측, 사각지대 해소,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은 인권 문제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고 AI의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혹은
대표성이 없거나 편향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AI 혁명, 혹은 복지 혁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론 부분으로서는 AI 인프라의 기반 시설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AI에 대한 AI를 또 복지 인력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가복지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과거 하향평준의 복지 공급에서 이제는 개인형 질적 복지 공급으로 전환을 하고요. AI를 통한 빈곤층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장하고 일빙의 해소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웰빙의 증대는 민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책에 대한 제약 이론의 제도화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